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장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부정청탁금지법은 청렴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으로 완성된 법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5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사회적 경론 끝에 제정되었고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되어 이제 1년 2개월이 경과했습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청탁방지 담당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가의 유권 해석과 함께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빈발 질의와 오해 상황 바로 알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물의 소비와 음식점 등의 매출 감소를 이유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 용역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오늘 청탁금지법의 발전 방안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다양한 자료에 대한 분석과 의견 수렴 또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 법 시행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먼저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과 공직자, 기업인들은 모두 청탁금지법이 청렴 한국을 건설하는 데 전혀 없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에서는 청탁금지법이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쉽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되면서 다수의 청렴한 공직자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품 제공에 대한 공직자의 자진신고가 65%에 이를 정도로 공직자의 청렴의식과 윤리적 민감성이 높아졌고 의료나 철도, 항공 등의 예약에서와 같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정청탁 관행이 사라졌으며 촌지 문화가 없어지면서 교육 현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 법은 기업의 경영 환경에도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기업인의 74%가 이 법 시행 이후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답변했습니다. 쉽게 바꾸기 어려울 것 같았던 한국식의 접대 문화가 감소하면서 기업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기술 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인들도 가족과의 식사나 취미 활동을 즐기는 말 그대로 저녁이 있는 삶이 늘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왔던 부정청탁과 접대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사회학계 조사에서도 보듯이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청탁금지법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사회에서도 청탁금지법을 반부패의 이정표로 언급하는 등 우리나라의 부패 척결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 시행의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다수는 청탁금지법이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 법 시행 이후 기업의 판매 관리비 대비 접대비 비율이 기업의 특성과 관계없이 0.3 내지 0.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비생산적인 네트워킹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반부패 대책을 통해 부패가 감소하면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 경쟁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여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변화를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의 연구에서도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 점수가 예컨대 작년 기준 53점에서 63점으로 10점이 향상되는 경우 GDP는 약 8조 5,785억 원이 증가하고 재정 투입이 없이도 매년 2만 7천 개 내지 5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시기가 약 3년 단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는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이 서비스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농축수산물 및 화훼 등 일부 업종에서 매출 하락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업종에서의 생산 감소는 약 4,367억 원이고 관련 산업에 파급된 효과까지 포함하는 경우 총 생산 감소는 9,020억, 총 고용 감소는 4,267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음에도 일부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업종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법 소관 기관의 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투명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법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법 시행으로 초래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장에 가져온 충격과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라 농축수산물에 대한 영향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이 법이 청렴한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탁금지법의 핵심 사항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가액 범위 조정과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끝내고 청탁금지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연구 용역 결과를 기초로 공직자의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부조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에서 3,5,5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선물은 한도를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공직자 등이 받는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다만 경조사비에 화환이 포함되는 경우 현재 과액 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가액 범위 조정이 뇌물 상향을 의미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는 가액 범위 조정과 상관없이
일체의 금품이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액 범위 조정 이외에도 외부 강의 신고 절차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정비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액 범위 조정이 행여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약화시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탁금지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 탈법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해석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법의 집행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에 후원이나 협찬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공식 행사를 빌미로 접대를 받고 협회나 금고은행 등 이해단체로부터 장학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이와 더불어 갈수록 은밀해지는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부패 신고자를 강력하게 보호하여 내부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공직자에 대한 청렴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법의 본질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올해 안으로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내년 중으로 공직자 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는 한편 2015년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되었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재검토해서 공무원이 공직 수행에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촉발된 공공부문의 반부패 개혁이 민간 부문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보조금, R&D 예산과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세금이 눈먼 돈과 같이 낭비되지 않도록 민간 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허위,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는 물론 부정이익 금액의 최대 5배까지를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가칭 부정환수법의 제정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가액 범위 조정은 농축수산물과 관련한 필요 최소한의 조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보완 조치를 통해서 피해 분야 종사자들을 포함한 전 국민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적극 동참시킴으로써 반부패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고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같이 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말처럼 국민권익위원회는 마부정제의 자세로 투명한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반부패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기자 여러분들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손을 드신 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쪽부터. 네, 연암시 성혜미 기자입니다. 그 질문 간단하게 2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이제 개정안이 가결이 됐는데요. 그 입법 예고가 통상적으로는 40일 정도인데 그 상태로 가면 설 대목 전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권익위는 입법 예고 절차 등을 해서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시점을 어디로 보고 계신지 여쭙고요. 네, 두 번째는 계속해서 강조하신 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농축수산품 가액 조정하는 거에 있어서 50% 초과하는 부분을 넣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 내부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컸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시행령 개정에서 입법 예고가 관련하여서 그것은 원칙적으로 최대 40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추진을 하게 되면은 내년 1월 말까지의 시행령 개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물의 선물과 관련해서 농축수산물에 대한 배려가 이제 우선적인 목적임을 고려해서 그 농축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가공한 가공품까지를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50%의 그 기준 가공품 부분이 곤란한 경우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유권 해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추가 질문. 네. 네, 저 CBS 박초롱 기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청탁금지법 자체를 이제 강화하되 최소한의 조정으로 부정적인 파급을 줄이겠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이제 상당히 거센 것도 사실입니다. 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판을 하면서 개정안을 내겠다라고 오늘 오전에 얘기를 했고 시민단체들에서도 이제 반대하는 단체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소통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국회 차원에서 이 부정청탁금지법을 개정하거나 또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은 입법 정책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서 또 시민단체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질의 내용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은 반부패 정책의 후퇴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이 부분이 객관적인 실증적인 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영양업 쪽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이라는 것과 함께 기본적으로는 3510에서 3555로 가는 방향이어서 예컨대 경조사비 공직자가 받는 경조사비는 오히려 대폭 내리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정부의 청렴 의지를 관철시키는 그런 방향의 조정이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저 매일경제 강봉진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추가 자료 보면 이제 15쪽에 나와 있는데요. 행정연구원하고 건국대 산업협력단 연구 결과에 보면 최근 1년간이 최저치 안에 있어서 영향이 제한적이다. 예, 그러니까 숙박 및 음식점업에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를 잘 보면 이제 최저치에서 실직치가 최저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바로 1년 전의 상황으로 비교해 보면 1년 전보다 대체로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계열 분석을 할 때 이게 보면 1년 전과 혹은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게 다운된 걸 보고 이렇게 내려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지. 예. 그리고 이제 옆에 바로 보면 관계부처, 그러니까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농식품부에서 낸 조사 자료에서는 보면 대체로 더 지금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낸 실태조사 자료보다 훨씬 더 경제적, 그러니까 악영향 혹은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거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개정안의 어떤 근거로 한국행정연구원의 그 실태조사 결과를 쓰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 혹은 뭐 이렇게 뭐 좀 저희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약간 좀 이렇게 그 굉장히 좋은 수치를 이렇게 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마지막에 보면 그 공무원 행동 강령을 이제 향후 이제 그 행동 강령을 민간에 대한 청탁 금지도 하면서 이제 교원과 언론인에 대해서도 민간 청탁 금지를 하는 규정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관련해서는 민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여기 예를 든 사례 중에 보면 그 뭐 자금 출연을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금전 출연을 요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언론사나 혹은 교원에서도 그 광고 영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제 생각에 우선 그 첫 번째 그 질문 꼭지는 여기 그 경제적 효과 분석을 담당하신 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행정연구원의 예, 박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국행정연구원 박준입니다. 매경재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추정을 한 건 아니고요. 관계부처의 실태조사를 보시면 이제 법 시행 전후의 경제지표의 차이를 모두 입법 효과인 것처럼 이렇게 보고 계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 이제 연구진이 생각했을 때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지표의 통상적인 변화와 입법에 의한 변화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지표의 통상적인 변화라는 것은 어떤 그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제 그 변화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이제 입법 시행에 의한 법 시행에 의한 효과를 보는 것은 그것은 이 청탁금지법 시행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해내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 이 법 시행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법 시행 이전에 200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러한 그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법 시행 이후에 예상되는 이 경제 지표의 추정치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지표의 추정치라는 것이 100% 정확할 수는 없죠. 모든 추정치는 말 그대로 추정치일 뿐입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이 개입된 추정치일 뿐이고 그 추정치가 이 정도는 과거 데이터의 움직임을 봤을 때 변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구간을 신뢰 구간을 설정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95%의 신뢰 구간, 그 통상적인 경기 변동 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변동 폭 안에만 있으면 이것은 그 법 시행에 의한 충격이 아니라 우리가 뭐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그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한 그런 구역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적어도 입법에 의한 효과가 있었다고, 샥이 있었다고 보려면 그러한 95% 신뢰 구간은 넘어서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95% 신뢰 구간을 설정을 하고 그 하한 값을 기준으로 실측치와의 차이를 입법에 의한 효과로 저희가 본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이 공직자에 대해서 부정청탁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지만 공직자가 민간에 대해서 하는 부정청탁은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공직자 등의 언론인과 교원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이 그 두 범주의 경우 그 직무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비춰 볼 때에는 이해 충돌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 관련자에 대한 어떤 규제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또 헌법재판소도 언론인과 이 교원에 대한 이
규제에 대해서 부정청탁 금지의 취지의 규제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예, 저 질의 예. 예. 예, SBS 김수영입니다. 일단 어제 이제 개정안이 의결이 되면서 농축수산물에 대한 일종의 배려가 있었잖아요. 예. 보면은 이제 기준이 이제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50% 이상 원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선물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려를 한 거지만 사실은 또 의외로 또 역효과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해외 농산물, 그러니까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걸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뭐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는 와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용이 실제로 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입 농산물에 동일하게 이런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건지, 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오히려 이제 우리 농축산물 이제 배려하려고 하다가 이제 해외 수입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쪽에 더 오히려 배려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가공품이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수입이든 국산이든 와인이 포함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뭐 와인의 경우에는 가공품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분류는 우선 농축수산물 관련 법령에서 이미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서 이 법의 취지가 농가 등에 대한 보호 조처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수입 농가공품에 대한 결과적으로 그쪽에 이익을 주는 조처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청탁금지법 차원의 대비 이외에 다양한 대비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예컨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 그 부분과 관련된 대책을 뭐 조만간 내놓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 분 정도 더 받고요. 상세한 질문은 이제 해당 부서장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한겨레 노지원 예. 기자입니다. 마지막이니까 몇 가지 좀 많이 질문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농수산물 가액 범위를 10만 원으로 하셨잖아요. 예. 근데 왜 15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인지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우업계에서는 이 10만 원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7만 원, 8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인 이유 그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발표하신 자료를 보면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뭐 예컨대 서울대 결과를 보면 청렴도가 오르면 GDP도 오르고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내세운 수치는 고용이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땐 긍정효과가 부정효과보다 더 많아 보이는데 왜 이런 개정을 하시겠다고 한 건지, 뭐 총리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은 발언을 하셨으니까 윗선의 압력 같은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권익위는 그냥 따라간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한우 농가에서 계속 우리 10만 원으로 부족하다 이건 여전히 실효성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추후에 또 개정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데 마지막으로는 어제 전원위에서 표결이 없이 소수 의견을 다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원위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이라든지 그런 의견이 있으면 일단 그걸 보류하고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다시 이렇게 합의를 한다고 하는데, 어제 있었던 개정안은 지난번 회의하고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그때 보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똑같은 내용이 올라왔고, 그 똑같은 내용을 이번에는 저번처럼 표결도 거치지 않은 채 통과를 했는데 그 상황이 왜 그렇게 된 건지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이고 질문이 많군요. 예, 우선 왜 10만 원인가, 왜 15만 원은 아니고 10만 원인가, 혹은 8만 원은 아니고 5만 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글쎄요, 뭐 2 더하기 2는 4다시게 그런 의미의 정답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왕왕 저는 이런 상황을 그 양형과도 비교하는데 양형에서 왜 그러한 범죄 유형에 대해서 왜 6개월이 아니고 8개월인가 혹은 12개월인가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느 것이 적정한가라고 하는 그 범위를 정하고 일단 정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그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 정부 부처의 일인 것이죠. 이 연구 결과 관계 부처의 그 자료를 종합해 보면은 그러니까는 한국행정연구원 자료만이 아니라 또 농촌경제연구원 등 다양한 그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은 몇 개 그 농축수산 분야에서 농축수산물의 생산 감소가 있고 그것의 영향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농축수산물의 그 선물의 상한액 정도는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국민도 상당수 있는 것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그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지금까지 그 합의제 기구라고 하는 그 정신에 맞게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동안에 그것을 보류하고 그 동안에 제기된 위원들의 의견이나 또 다른 자료 이런 것들 전부해서 그 다음에 다시 재상정하는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왔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 왜 그 표결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는 바로 그 수의 대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 어떤 이때까지 표결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가능한 한 그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낸 2개의 부대 의견, 청탁금지법의 본질적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라든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까지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가액이 추가 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분들의 반대 의견이 아니고 그날 논의의 결과 합의된 그런 내용이고 위원들은 결국 그 다수가 이 법의 개정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 표결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다 했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50% 이야기했던가요? 예. 지금 제가 뭐 부대 의견으로서 말씀드린 그 부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 전까지는 어쨌든 가액의 추가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아 보이는데 왜 이런 결정을 한 건지 위에서 뭐 압력이 있어서 하신 건지 그거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경제적 분석과 관련해서 긍정 부정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양쪽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도 아직까지는 진행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권익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혹 어떤 외부의 압력 등으로 그 공정성과 그런 부분을 투명성을 그런 부분을 훼손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정부 부서의 한 기관이고 이것은 대통령 시행령의 개정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시행령 개정 사항은 기본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치고 또 정부 부서의 또 협의 조정을 통하고 그 다음에 또
총리와 대통령의 그 어떤 의견도 그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그 결론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그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권익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그것을 공익신고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 표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에 개별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에 관해서 인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각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권익위원회는 각 개인은 어떤 그야말로 그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합의제 행정기구를 만든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이것은 정부 부처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부 정책인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 상세한 질문은 끝나셨죠? 예. 네. 지금부터 상세한 답변은 이제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하셨는데. 예, 제가 그냥 여기 얼마나 서 있어야 할까요? 예. 그럼 한 질문만 받고 네. 예. 위원장님 뵙기가 어려워서요. 뭐 이번 자리에 그냥 다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법원에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잖아요. 지금 청탁금지법이 강화돼야 된다. 이제 그 법의 어떤 그런 걸 많이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래 그 법원은 여러 사건에서 이 법의 입법 취지에 충실하게 이 법의 입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해서 판결을 해 왔고 그러한 그 몇 가지의 그 판례가 법 시행의 초기에 우리 위원회가 법을 해석하거나 또 제도를 운영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이영렬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위반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상당히 고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상급 공직자의 개념에 대한 이 법은 상급 공직자를 정하고 있지만 상급 공직자를 구체적으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법원이 고심한 그런 이 사항이나 또 법리적인 쟁점 이 부분들을 저희 권익위원회는 존중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게 1심 판결로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만큼 재판 진행 상황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상세한 질문 많으신 것 같은데요. 담당 부서장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제 거의 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